양지수 약속이라도 한 듯 0.8% 나란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빨간불 켜고 있는 종목이 거의 보이지 않아요. 삼성전자만 1% 정도 상승으로 버텨내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주 혹은 인터넷 대표주자들의 낙폭이 커지고 있는 지금인데요. 시장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종목 이야기에 초점 맞춰서 시장 전략까지 같이 녹여보겠습니다. 자, 김종효 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AS 겸 시장의 종목들 이야기 좀 풀어나가도록 할게요. 네오위즈 먼저 살펴볼 건데요. 저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셨고 목표 주가 3만 원을 설정해 주셨는데 3만 원 터치했습니다. 목표가 달성이 됐고 짧은 시간 안에 30% 이상 수익이 난 상황이에요. 이 종목 AS 겸 또 게임주에 대한 시각 같이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게임주 전반적으로는 두 가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성장성 다 빼고 나서도 현재 가격 하락이 좀 너무 극단적으로 이루어져서 더 이상 추가 매도의 의미가 없는 그런 종목인지에 대한 판단이 첫 번째. 대표적인 예는 아마 뭐 크래프톤이라든지 NC소프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성장성도 없고 전반적으로 다 없지만 현재의 주가가 과연 적절하게 빠진 상태냐, 더 빠질 룸이 있느냐 이걸 이제 판단해 보는 게 그런 종목군들은 하나의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될 거고요. 네오위즈는 말씀드렸을 때 핵심 포인트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뭐 신작 게임 이런 건 어차피 대비해 봐야 하는 거니까 신작 게임이 핵심이 아니라 지금 그 웹보드 게임과 관련된 규제가 줄어든다. 그래서 매출이 기본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소위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다가 핵심 포인트고요. 그래서 비교적 주가가 비싸지 않았을 때 말씀을 드렸고 뭐 운 좋게 목표 가격까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그렇다면 이 종목이 지금 9월 달에 있는 게임 독일에서 열리는 그 게임 그 엑스포 같은 데서 신작 게임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도 그 게임이 시장에 보여지는 순간이 또 단기 고점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모멘텀에 맞춰서 한번 투자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보다는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그때 신작 게임이 발표되었을 때 얼마 전에 컴투스처럼 비중을 줄일 기회인지에 대한 판단이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아직도 보유하고 계시고 수익이 나셨다면 그때부터는 조금 비중을 줄이는 쪽으로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매매 전략 수익 나신 분들이라면 좀 더 참고하셔서 살피시길 바라겠고요. 방위산업주들도 좀 들여다볼게요. 저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역시나 목표가의 도달 이후 또 흐름이 좀 달라진 상황인데 이 종목 비롯해서 지금 방산주들 오늘장에도 LRG 넥스원 등 좀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이 방위산업주들은 소식만 들려오는 걸 보면 저희는 뭐 계속 끌고 가야 될 것만 같은데 사실 또 주식이란 게 그렇진 않잖아요. 네, 뭐 아마 6월 달에 한번 언급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연초부터 방산주에 대해서 뭐 한국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나 뭐 여러 종목군들을 한국항공우주 같은 종목군들을 말씀드리고 나서 6월 달에 말씀드렸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7월부터 모멘텀이 상당 부분 소진된다. 근데 지금 수주와 관련된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밸류를 엄청나게 높여놓은 시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멘텀이 둔화되는 구간에서는 일단 뭐 신규 매수 어렵고 그다음에 일정 부분의 뭐 차익 실현도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방산 쪽의 수출이 새롭게 뚫린 것은 분명하다라고 보여집니다만 지금부터는 이제 싸게 사신 분들의 영역이라는 거죠. 싸게 사신 분들이야 뭐 고점에서 이미 한 뭐 7, 80% 올라서 고점에서 한 10% 정도 내리는 것 얼마든지 버틸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이제 그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가격에서 한 10%, 20% 흔들리면 버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고 보지만 신규 매수는 철저하게 큰 폭의 조정이 있었을 때 들어가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비중을 너무 많이 실으셨던 분들은 하반기에 모멘텀이 둔화되는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적극적으로 늘려나가야 될 시점이 아니라 적절하게 뭐 전체 포트에서 한 20% 이내 정도 갖고 있다면 계속 가져가는 게 맞고요. 뭐 한 30, 40%, 뭐 50%좀 과하게 들고 계신 분들은 저는 지금부터는 비중을 줄여야 될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산화에어로스페이스 비롯해서 방산주에 대한 보유자분들 참고하실 내용인 것 같습니다. 확인하시고요. 자, 잔금 해제 종목으로 곧장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정말 이 종목 갖고 계신 분들 부러울 정도입니다. 삼강 M&T, 쉴까 더 갈까? 계속해서 이 고민을 했으나 그 고민을 무시하듯 올라가는 종목이죠. 첫 번째 포인트 열어봅니다. 삼강 M&T는
일단 상승의 이유부터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이 좀 더 강하게 모멘텀을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에코플랜트가 SK 에코플랜트로 인수된다라는 것 자체도 긍정적이죠. 네. 왜냐하면 뭐 이쪽도 뭐 보조금 받긴 하지만 투자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 안정적인 그 자금 출처가 있어야 되는데 대그룹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일단 뭐 긍정적이고요. 그다음에 뭐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단 확연하게 드러나는 18년, 19년, 20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이 수주 잔고가 결국은 주가에 지금 반영돼 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추가 수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삼강 MNT는 제가 뭐 이 시간에 CS 윈드 같은 종목을 말씀드리면서도 CS 윈드보다 더 좋은 게 삼강 MNT다. 공장이 지금 100% 돌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강조드렸는데 현재 구간에서 이 종목이 어쨌든 가장 핵심 포인트로 저는 보고 있는 것은 SK그룹으로의 편입 과정과 두 번째로는 공장을 풀가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수주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 이 두 가지가 이 종목의 강세를 끌고 가고 있는 가장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SK그룹 자회사로의 편입 이슈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수주가 켜켜이 쌓여가고 있다라는 점, 삼강 MNT 지속 긍정의 시각을 주셨었는데 뭐 주당 가격으로 봐도 어마어마한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주 내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게 바로 이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란 말이죠. 관련해서 결국에는 이쪽도 풍력이니까 수혜를 어느 정도 볼 수 있을지 궁금해요. 근데 결국은 미국의 IRA 핵심은 뭡니까? 2025년까지 시간 줄 테니까 중국색 빼라.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인 네. 거죠. 그다음에 제조업을 미국 내에 만들겠다. 이 두 가지가 핵심 포인트라고 봐야 될 것이고 더 큰 미래로 보면 에너지를 이제 미국에서 자체 조달하는 방향, 미국은 석유도 나고 가스도 많이 나긴 하지만 어쨌든 석유 가스 가격의 변동 자체가 워낙 심하게 나타나고 있고 향후 전기차와 같은 전력 수요가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높으니 가정에서 알아서 전기도 조달하고 그다음에 풍력 같은 것들도 계속 받아서 전력원을 다양화하는 것, 에너지를 믹스를 다양화하는 것 자체가 이제 핵심 포인트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삼강 MNT는 IRA의 아주 직접적인 수혜를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신규로 수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도 결국 대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 쪽의 풍력 시장 성장의 수혜를 가장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물론 방산 쪽에 관련된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 쪽으로의 추가 진출 가능성 이런 것도 꾸준하게 언급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건 이제 가능성인 거고 현재까지 눈에 보이는 어떤 숫자들은 대마냥 이 수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 증가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IRA의 분위기에 엮여서 가는 부분이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대만 쪽에서의 수주와 수익성이 꾸준하게 유지될 수 있는지가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 내에서 사실 현실적으로 판단했을 때 어느 쪽에 무게를 둬야 되는지 짚어주신 거고요. 사실 해상풍력을 세계 각국에서 시도하고 더 파이를 키워가겠다라는 이슈는 요즘 거의 하루 걸러 하루씩 나오니까 그 가운데 삼강 MNT의 역할을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음 포인트 이어가 보죠. 그래서 지금 삼강 MNT 밸류를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사실 단기간에 너무 올랐어요. 7월, 네. 8월 동안 18,000원에서 지금 3만 원 육박하고 있으니까요. 대응 어찌 하실 거예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과 대동소이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올랐다. 여기가 고점이다. 아무도 모르죠. 네. 다만 이제 주가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PB 밸류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비싸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생채기 하나만 나더라도 주가의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간이니까 지금부터 신규 매수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갈 수밖에 없다. 또 하나 시장 전체의 맥락에서 본다면 이 시장이 분명히 2270에서 2500까지 넘어가는 강세를 보였던 것은 분명하지만 그 안에서 강세를 누렸던 종목군들이 굉장히 압축되어 있거든요. 그중에 대표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시장이 일정 부분 조정을 준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서 정말로 다시 큰 폭의 조정으로 가는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떤 종목이 타겟이 될 것인가라는 부분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 기관 투자자들이 상반기 내내 마이너스가 났고 제가 보기에 펀드 매니저 중에 집에 가실 분들이 굉장히 많다. 이미 손실을 내서 집에 가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앞으로도 집에 가실 분들이 꽤 많을 텐데 그렇다면 이렇게 시장이 좀 안정된 상황에서 종목 수익률을 낼 수 있을 때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한 그런 기관 투자자들이 많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핵심은 조그만 이슈만 하나 터져도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구간이라서 신규 매수는 이 종목도 철저하게 큰 폭의 조정이 나왔을 때만 좀 매수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기존에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확하게 고점이 어디인지 모르니까 자기가 뭐 21선이든 아니면 자신만 바라보는 어떤 추세선 정도를 만들어 놓고 그 정도를 이탈한다면 그때는 조금 비중 조절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보유 관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선 종목들 전반의 전략이 동일합니다. 올라온 만큼 그 올라온 것을 어떻게 소화해서 이익을 챙겨 나갈 것인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걸로 정리할게요. 다음 종목은 어떨지 궁금해지네요. 이 종목은 그렇게 오르지 못했습니다. 더 빠지고 있는데요. 기아, 보조금 소외가 하반기 부담으로 작용될 것인지 이 내용 좀 따져보죠. 첫 번째 포인트 들어갑니다. 보조금 감소. 지금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결국 한국 업체들이 미국에다 공장 짓고 엄청난 돈을 퍼붓는데 결국 혜택은 하나도 못 누린다. 이 맥락으로 지금 또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장 이제 내년부터 우리는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 뭐 3,750불 두 개 합치면 7,500불 정도. 뭐 거의 뭐 900만 원, 1,000만 원 가까운 돈의 세제 혜택을 우리는 못 받는 거니까 차량 가격이 비슷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 그러니까 차 가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차의 구매에 있어서 이 금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변수인데 가격이 한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 이건 뭐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미국의 중간선거가 11월에 있는데요. 네. 지금까지 이게 2년 전 뉴스인데 중간선거에서 여당이 이긴 적이 별로 없다. 그러면 이거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법안이 발의돼서 대통령의 사인까지 끝났지만 만약에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다고 하면 이 법안의 수정 법안은 발의되지 않을까요? 그다음에 지금 이런 법안에 대해서 미국 내 자동차 업계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왜냐하면 이러면 뭐 우리한테 보조금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전체적인 부품 수급이나 그 제조의 지금 그 바운더리가 어쨌든 중국과 여러모로 연관되어 있는데 네. 지금 당장 뭐 중국을 끊어내지 않으면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라는 이런 강력한 법안 자체는 앞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 법안이 마침표를 찍지 않았다. 언제든지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고칠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한국의 자동차 업계도 지금 뭐 WTO에 뭐 제소하고 있고 유럽도 네. 이제 마찬가지 흐름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면 저는 이 법안으로 인한 단기적인 주가 하락을 피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구간에서 이 법안은 잉크가 마르지 않았다. 앞으로도 마르지 않을 거고 변동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보조금이 줄던 보조금 정책 자체가 바뀌던 굉장히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사실 뭐 누구도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지금 누구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패닉에 빠질 필요는 없다라는 걸로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이 종목 자체로 한번 들어간다면 어찌됐건 단기적으로 이 이슈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기아 자체에 봤을 때 실적 전망을 좀 바꿔야 되는 이슈인지 궁금해서요. 네, 일단 내년에 당장, 올해 당장 뭐 실적이 크게 바뀌진 않겠죠. 왜냐하면 이 법안의 적용 자체가 뭐 내년부터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법안의 변동 가능성 없이 이대로 간다고 쳤을 때도 지금 실적 전망 자체가 크게 바뀌지 않는 이유는 지금 자동차 시장에서 나타난 핵심 포인트가 예전에 현대차 말씀드릴 때도 동일하게 언급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 이유죠. 돈 되는 모델만 팔았고 전기차를 의외로 잘 팔면서 굉장히 이제 수혜를 받았던 것인데 그럼 올 하반기까지는 큰 변동이 없다. 그렇다면 내년에는 바뀔까? 미국에선 덜 팔 수 있겠죠. 그런데 뭐 박민영 앵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또 EV6 대기 물량이 상당히 있잖아요. 네. 그러면 미국에 못 팔면 미국에 못 판 물량만큼 국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팔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과연 기아차의 전체 실적이 미국에 조금 못 판다고 해서 그렇게 급전직하하겠느냐? 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물론 미국 시장엔 뭐 점유율 떨어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마이너스 요소가 없진 않겠지만 과연 만들어낸 전기차를 팔지도 못할 정도로 전기차가 재고가 쌓일 정도로 팔지 못하겠는가? 전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요. 국내에서도 여전히 대기 물량이 이렇게 쌓여 있고 그다음에 뭐 올해 말 혹은 뭐 내년 초에 나올 EV6 뭐 GT 모델이라든지
그다음에 EV 뭐 세븐이라든지 이런 모델에 대한 시장 관심도는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괜찮은 평가를 받고 있는 EV6나 EV7 시리즈가 과연 그렇게 팔리지 않을까? 그다음에 지금 하이브리드 차라든지 소위 전략 차종, 밀어내고 있는 전략 차종에 대한 대기 수요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실적 자체가 떨어진다라기보다는 지금은 센티먼트 악화에 따른 주가 조정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뭐 지나치게 뭐 희망에 빠져 있을 때는 정신 차려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저희가 지나치게 비관에 빠져 있을 때는 그래도 희망의 포인트를 잡아주십니다. 기아에 대해서 이야기 풀어나가고 있고요. 그럼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의 주가 수준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해요. 뭐 몇 달간 힘들게 막 올라왔는데 또 금세 며칠 만에 8만 원 내주고 이런 게 반복되니까 사실 지쳐요. 그렇죠. 지금 현재 구간에서 밸류에이션 자체가 그렇게 비슷하다라고 보긴 어렵죠. 뭐 오르긴 올랐지만 이 종목이 지금 이익이 좋아지고 있고 마진율이 두 자릿수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PB가 뭐 0.8배 오늘 내려갔으니까 더 밑으로 내려갔겠죠. 이 정도의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근데 한 가지 이제 변수는 뭐냐면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까지 전반적으로 지금 지배구조 재편과 관련된 문제에 들어가면 또 얘기가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현대차가 소위 돈 되는 것들, 자율주행, UAM, 그다음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런 거 다 묶어다가 지주회사 하나 만들어서 지주회사의 밸류를 엄청나게 땡겨놓고 그다음에 지주회사의 어떤 물적 분할이나 인적 분할 같은 이슈를 들이밀기 시작하면 그러면 현대차는 그냥 자동차 만드는 제조업체, 기아차도 마찬가지로 자동차 만드는 제조업체로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대차나 삼성그룹이 가장 처한 위험은 여전히 아직도 지배구조 개편을 제대로 하지 못한 마지막 남은 두 그룹이라는 것인데 이들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도 회장 타이틀을 달면서 아마 이걸 굉장히 강력하게 집행할 가능성이 높고 현대차도 정의선 회장이 나선 이상 아마도 이걸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은데 시장의 최대 우려는 저는 오히려 실적이 아니라 이 부분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소위 대주주에게 뭔가 물량을 잔뜩 밀어주고 싶은 그런 방향으로 또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과연 과거처럼 외국인 투자자들, 국민연금이 반대해서 또 이루어지지 않을지 아니면 이번에 정말 현대차 그룹이 머리를 잘 굴려서 과연 어떠한 변화를 이끌어낼지가 오히려 주가에 더 강한 할인 요소다. 그래서 제가 현대차나 기아차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시각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실적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에 따른 현대차와 기아차의 할인 요소가 작용하지 않을까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한 9만 원 정도를 보고 있지만 그건 이제 실적과 관련된 문제가 아닌 바로 말씀드렸던 지배구조 할인 요소가 적용되면서 아마도 조금 부담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둘러싸고 있는 여러 이슈를 좀 감안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놓치지 말고 포인트 잡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기아까지 해서 두 종목 그리고 앞선 종목까지 AS 나눠봤고요. 이 내용들 복귀해 보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잠금 해제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확인하시고요. 오늘 김종회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